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박수연입니다. 참 요즘 장 진짜 가는 섹터, 가는 종목만 가는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원전, 방산, 조선 이렇게 삼각형 그려가면서 세 가지 섹터가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일제히 긍정적인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3프로 공략주에서 이 다양한 섹터 내에서의 이야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보니까 조선 쪽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 아이템 들고 와 주셨더라고요. 잠시 뒤에 투자 포인트 확인해보고요. 또 이어지는 금쪽 같은 내 주식에서도 오늘 방산 또 어제 강했었던 유리기판 종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카지노 쪽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중국 모멘텀 붙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카지노 쪽으로 또 새로운 섹터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익히 딱 카지노 관련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 GKL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 네 종목의 실적 추이를 모두 다 합산해서 만들어낸 그래프인데요. 2019년까지는 긍정적인 긴 막대 그래프가 이어지다가 쭉 꼬꾸라지고 나서요. 드디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래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유한타증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수기인데 사실상 1분기는 카지노 업황 쪽에서 기대하기가 어려운 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2019년 같은 동분기 대비해서 작년 4분기의 회복률은 60%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요. 2025년 1분기는 달랐다라고 하네요. 지난 2019년 1분기 동분기 대비해서 84% 수준까지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요. 이러한 추이를 빗대어서 앞으로 카지노 업황 쪽에서는 상저하고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의 레벨업 폭이 더욱더 넓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주도에 4월은 어찌 보면 약간은 여행을 잘 안 가는 비수기라고 하는데 4월에 외국인 입도객이 19만 3천 명을 기록했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로 거의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비수기의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하니까 사실상 올해 외국인의 방한객 수가 정말 역대 최고치를 찍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2015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호황기였던 2019년 대비해서 100.7% 개선, 이전보다 돌파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3분기 하면 저희가 기대해봐야 할 게 아직까진 검토 중이긴 하지만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걸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중국인들이 방한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 인바인드가 2026년까지 쭉 지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더욱더 실적이 점프할 가능성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 다음 차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2024년까지 2019년 이후로 좀 떨어졌었던 분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요. 2025년, 2026년, 2027년에는 점점 더 올라갈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매출액 그래프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건 영업이익 그래프입니다. 롯데관광개발과 GKL 그리고 파라다이스 세 개의 회사의 실적을 합산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9년 이후로 2020년부터 는 영업 적자로 내려앉았지만 다시 흑자로 전환한 이후에는 더욱더 오름폭을 키워낼 것이다. 영업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들까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미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개 회사 준비해 봤습니다.
모두 그래프가 다 비슷해 보이죠. 우상향하는 그래프인데 롯데관광개발도 어느덧 3개월 사이에 쭉 올라온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GKL 역시도 오름폭이 상당합니다.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살짝 꺾이는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름폭을 쭉쭉 키워내 가는 모습이 같이 확인되실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현재 유한타증권에서는 16,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또 GKL의 경우는 공통적입니다. 키움과 유한타 모두 17,000원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은 15,000원으로 목표가 두 리포트 모두 다 체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시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별 움직임을 확인해 보면요. 롯데관광개발 오늘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1% 상승불 켜주면서 11,700원대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GKL과 파라다이스도 오늘 1% 상승하면서 카지노주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움직임 연출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랜드는 오늘 파란불 켜고 있네요. 하지만 크게 잿빛으로 물들진 않은 모습 아직까지 보합권대에서 마이너스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들의 방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카지노와 함께 긍정적인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걸 또 호텔 쪽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호텔 신라 종목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큰 폭으로 뛰진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세 연출하고 있고요. 이 5종목들 모두 최근에 주가 추이들을 살펴봤을 때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들어볼 텐데요. 이제 조선과 또 화장품 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3% 공략주로 출발하시죠. 화요일에 3% 공략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어제 좀 불장이었잖아요. 네. 오늘은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좀 강했었던 종목들이 연속성을 띠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제 사실은 이제 미국장 휴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월요일 어떻게 보면 좀 급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뭐 하루 쉬어가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보면 스케줄이 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수요일 날 시장 끝나고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이제 저녁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에 또 PCE 같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그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시장 좀 약간 관망세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어떤 지수의 어떤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슈에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숫자, 뭐 수출조와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매수세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횡보를 한다 하면 그 안에서 빠른 순환매는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섹터들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어제 좀 강했던 게 또 방산조선이었잖아요. 오늘도 방산조선 또 불기둥을 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텐데 어찌 보면 좁은 박스권 안에서 강한 순환매를 주의해야 하는 장 이런 식으로 오늘 장 한마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 직진으로 출발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이슈, 중국 조선소 왕따, 한국의 조선주는 어찌 보면 활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조선 저희가 정말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오랫동안 이젠 보유자 영역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들어가도 됩니까? 신규 진입 가능합니까? 이 얘기를 한 3달 전쯤부터 계속 이야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오늘 방산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계속 50주 신고가가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네. 나오고 있죠.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어제 유럽 쪽에서 GDP를 이제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서 좀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재건 확실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어쨌든 중국 배에 대한 어떤 좀 페널티를 좀 많이 물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된 제가 볼 때는 해운사들이 좀 중국 조선소를 꺼리는 좀 그러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수치로서 제가 볼 때 나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어떤 조선의 발주를 뭐 이제 뭐 중국 한국, 일본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중국을 배제했을 때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술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해운 운임과 관련돼서도 중국 쪽에서 오는 어떤 중국 조선사들에 대한 어떤 해운 운임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선사들, 컨테이너 선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중국 조선소에 좀 배를 좀 의뢰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선회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하팍로이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의 상당히 좀 세계 5위 컨테이너 선사인데요. 이 지금 컨테이너 선사가 중국 조선 업체에 지금 이제 발주를 검토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하는 네. 좀 그러한 좀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중국의 강력한 제재에 대한 어떤 수혜를 우리나라 조선소가 계속 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하반기에 좀 더 추가적인 수주로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예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6월 3일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긴 합니다만 네. 또 미국에서는 LNG 관련된 회담이 이제 열린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좀 이제 LNG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권고하는 듯한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을 봤을 때 하반기에 또 LNG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LNG선, 뭐 해안 플랜트 같은 여기도 컨테이너선 같은 이런 좀 선사들이 충분히 좀 하반기에 우리나라 지금 조선 선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주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방산과 조선이 랠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수주에 관련된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사이드가 조금 더 계속 올라가는 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6월 3일 날 네. 개선뿐 아니라 알래스카 LNG 쪽의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조선주는 눌림이 있더라도 순항하는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 전에 좀 미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클까요? 일단 저는 지금 돌아가면서 50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 섹터 내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계속 이제 제가 볼 때 찾아가면서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조선 선사뿐만 아니라 이제 기자재, 엔진, 또 LNG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수급 자체가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 수급 자체가 어려운 낙수 효과를 좀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오르지 않았던 그래서 조선주 내에서 좀 그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한조해는 오늘도 쉬어가거든요. 정말 순환매 장세가 이 섹터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조선주 안에서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 다음으로 지금 오늘 이제 50일 신고가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이 좀 전고점 대비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50일 신고가를 쓰면서 말씀하셨던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50일 신고가를 지금 나오면서 확실히 섹터 내에서 이렇게 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어떤 강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MRO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좀 이 모멘텀이 좀 부재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이제 해양 플랜트, 특히 FLNG 쪽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또 북미 쪽에 대한 어떤 LNCG의 어떤 발주가 확대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모멘텀으로 약간 좀 늦게 출발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금 상황에서는 대장주라고 보게 된다면 이 대장주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뭔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좀 길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HJ중공업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HJ중공업도 엄청 오르지 않았나요? 네, 이거 3월 6일에 지금 엄청 지금 이제 고가권에서 쏜 이후에 오히려 지금 이제 수렴하는 차트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 자체가 좀 모여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한진그룹을 떠나서 이제 만든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건설업뿐만 아니라 작년에 특수성 위주로 좀 조선 사업이 좀 재편이 됐는데 실적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수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4조 7천억이라는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할 정도로 숫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함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군함 관련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이제 하나오션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MRO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은 라이센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HJ중공업이 지금 MRO와 관련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군함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하나 시스템과 지금 이제 어쨌든 양해약서를 쓰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MRO와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역량은 좀 준비가 돼 있고 특히 이제 상반기 안으로 MRO에 관련된 자격이 취득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LNG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MRO의 MRO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선사 중에서 가장 좀 오르지 못했던 뭐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HJ중공업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좀 마지막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삼성중공업하고 HJ중공업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삼성중공업은 이제 뒤늦게 뛰어가서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념으로.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냐? HJ중공업. 그래서 이제 사실상 신규 진입으로는 HJ중공업을 조금 더 추천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좀 오르지 못했던 게 저는 삼성중공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이제 좀 순차적으로 이제 3사가 좀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52 신고가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오늘 때문에 확인한 거죠. 네, 확인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까 다음 타자는 누굴까라고 봤을 때 저는 뭐 HJ중공업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MRO에 대한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이센스와 관련된 취득이 좀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내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하나오션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좀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수렴해가는 차트 만들어가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HJ중공업까지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화장품주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삼박자 호재가 꼽혔다라고 하는데요. 삼박자, 뭔지 첫 번째 박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박! 제가 사실은 화장품주를 우리 앵커님 앞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화장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확연히 수출주로 봐야 되지 않나. 수출주로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한령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요게 또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또 IPO에서 또 어떻게 보면 돌풍을 일으키면서 달바. 제가 보면서 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바이오비주. 보면은 조용하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조선 방산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화장품 섹터가 이만큼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달바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달바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확실히 이 화장품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출 데이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중국향에 대한 일단 비중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월에서 4월에도 중국향 화장품에 대한 수출 반등이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저는 한한령 해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키워드에 부합하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중국향에 대해서 7.7%, 홍콩은 18%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데이터가 되게 양호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에서 좀 우리가 좀 반대수를 보는 어떤 그러한 어떤 스탠스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화장품 수출액이 지금 한 8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증가했는데 그중에 대미 수출이 6% 정도 증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에 관련돼서 얘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만 결국 이것도 일단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데이터가 양호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일단 미국향에 대한 부분들, 중국향에 대한 부분들 수치는 되게 양호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지금 유럽, 중동 쪽에 대한 어떤 수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 뭐 4월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 폴란드, 네덜란드 같은 대유럽 쪽 수출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뭐 42% 이상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랑스 같은 어떤 약간 이런 좀 화장품이나 이런 향수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자부심 있는 나라 쪽으로 수출도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은 K-뷰티에 대한 어떤 글로벌적인 위상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때 K-뷰티가 좀 이제 글로벌 확장되는 어떤 그런 기로에 들어서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K-뷰티에 대한 어떤 1분기 실적 호조가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확장 기로에도 놓였다. 뭐 어찌 보면 북미 쪽의 시장에서는 살짝 레드오션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또 새로운 북미 쪽에서 이제 유럽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계속 먹을 수 있는 시장의 파이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화장품주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크게 보는 종목들 받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강했던 종목은 이제 APR이죠. APR은 오늘도 50일 신고가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는 종목이 달바 글로벌. 달바 글로벌이요? 근데 상장 이후에 엄청 점핑 했잖아요. 네, 지금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원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2배 이상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만 네, 지금 뭐 17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더 이상 업사이드를 보시는 분도 꽤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올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뭐 한 14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일본 뭐 이런 좀 러시아 특히 유럽 쪽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수출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숫자와 관련된 부분과 대입하게 된다고 하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 이 달바 이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요. 네, 그래서 저 선크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립 제품이라든지 선크림 제품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스트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APR이라든지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은 실리콘2. 실리콘2는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보다는 자리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보다는 화장품 유통에 좀 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메디큐브라든지 뭐 이제 닥터 엘시아 여기 달바도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가 좀 이제 빠르게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있었던 뭐 조선미녀라든지 안화도 여전히 좀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좀 시장이 기대를 못 미치는 부분들,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많이 좀 빠졌던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좀 매수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특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제가 볼 때는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시점이 제가 볼 때는 뭐 APR이나 달바 글로벌 대비해서 좀 상당히 자리 자체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에 좀 매출 확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런 부분들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제가 볼 때는 판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오히려 좀 안전한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실리콘2 관련된 어떤 종목들, 특히 이렇게 좀 화장품 쪽에서 눌려있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좀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 APR 어디까지 올라가나 포모 느끼면서 그냥 애간장 끓이셨던 분들께서 실리콘2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3프로 공략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또 3프로 공략주 안에서는 바이오 쪽 가져와 주셨어요. 리가켄 바이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드디어. 네, 오고 있지 오래 않나라고 기다렸는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러면서 안전한 종목으로 좀 리가켄 바이오를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요동을 쳤었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여러 가지 관세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좀 말바꾸기 어떤 좀 시연을 많이 하면서 좀 국채 금리가 상당히 흔들렸던 부분들.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국채 금리와 관련돼서 좀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국채 금리가 좀 널뛰기를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하락 추세를 많이 보였던 부분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국채 금리가 안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좀 결론으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좀 모아갈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텍 중에서 지금 R&D 비용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모 회사가 좀 강력한 대기업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D 비용을 상당히 강하게 좀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지난해까지도 좀 넓혀보게 된다고 하면 뭐 유한영행을 넘어서 지금 뭐 거의 3천억 이상의 R&D 비용을 지금 작년에 썼다는 부분들, 올해도 열심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술 개발에 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쪽에서 뭐 대표 주자라고 좀 꼽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존슨앤존스의 좀 기술 이전한 ADC 치료제죠. 파이프라인 LCB84 임상 1상 데이터가 올 하반기에 지금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가치가 한 3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임상 과정을 거치면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2030년 정도가 지금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ADC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플랫폼을 조금 개선하는 또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술 개발과 관련된, 특히 이제 이런 좀 플랫폼과 관련돼서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포트에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 저는 충분히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특히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종종 가져와 주시면서 바이오 쪽 굉장히 네. 많이 밀어주시잖아요. 네. 리가켄 바이오 요즘에는 추세가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지금 진입하면 어디까지 내다볼 수 있어요? 일단은 뭐 3% 공략주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좀 저는 이제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다 넘어간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제 매물대라든지 이런 좀
어떤 저항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저는 한 13만 원대 정도까지만 좀 일단은 1차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손절라인은 9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다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레이할 수 있다. 14만 원. 네, 근데 일단 1차적으로 13만 원에 대한 부분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가캔바이오 우선 3% 공략주에 맞게 목표가 13만 원까지만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수페타시스도 살펴볼게요. 반도체 이젠 좀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가 잘 올라가다가 살짝 또 기회를 주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좀 힘을 많이 못 썼던, 그래서 너무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도 반도체가 거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할 때 반도체는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몇 프로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분명히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HBM 관련된 쪽은 계속 올해도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이제 우리나라 목요일 날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1분기의 실적 좀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 숫자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ASP라고 하는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수요가 많다는 것, 결국 공급 가액을 높여도 수요차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어떻게 보면 이 다중적 지금 층 기판 관련된 수율 개선은 계속 지속되면서 제가 볼 때 계속 숫자와 관련된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4분기부터 50장의 페이지 1이 좀 가동된다고 하면 캐파도 증설된다. 캐파가 증설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매출도 늘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뭐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다시 한번 증명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연간 지금 전망치,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1분기에 한 지금 한 477억 정도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700억에서 1,800억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확실히 영업이익과 관련된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적정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쪽에서도 좀 HBM 관련된, 특히 이제 MLB 쪽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어떤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이수페타시스는 좀 대장주로서의 어떤 느낌이 좀 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 목요일 날 사실 우리 국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을 흡수를 할 텐데, 네.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는 당연히 잘 나왔습니다. 다만 좀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매년 70%씩 성장하는 그 큰 회사가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당연히 70% 이상 성장해야지. 억울해요. 그렇죠.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뿐만 아니라 시장을 보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도 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만큼 대장주의 어깨는 무겁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런 실적 발표할 때 실적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중국과 관련된 제재가 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H20에 관련된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좀 이제 칩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아직은 뭐 숫자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제재로 인해서 잃었던 매출을 다시 이만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강조되지 않을까. 여기에 또 이번에 또 이제 한번 그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중동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어떤 매출처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으로 얘기하면서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또 저사양이 아니라 고사양에 대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젠슨왕 입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사실 국내 증시 안에서의 반도체주는 목요일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그렇죠.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뭐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어떤 세론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좀 매수의 기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반도체는 이제는 좀 확실히 어떻게 보면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목요일 날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오를지도 내릴지도 있겠지만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가격 전략 받아볼게요.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좀 아무래도 좀 얘기가 좀 많았었죠. 특히 이제 좀 경영진에 대한 어떤 좀 불신을 해서 좀 상당히 주가 자체가 좀 바닥을 쳤습니다만 이미 그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선 전고점을 좀 노리기보다는 좀 매물벽을 좀 많이 벗어나는 그래서 좀 매물대를 좀 허무는 그런 가격대인 5만 원대를 좀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3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오후장 전략 간략하게만 딱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짧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수급 자체는 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뭐 외국인의 좀 전시장 매도,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양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좀 수급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수에 대한 것보다는 섹터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섹터별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몇몇 섹터들을 좀 제외하게 된다면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결국 순환매를 좀 잘 이용하면서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 평소에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음봉에서 제가 볼 때 매수의 기회를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 안에서 음봉 매수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쪽 같은데 주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오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짝 감기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비염 네. 있으시다고. 오늘 우리 시장도 뭔가 비염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답답하고 조금 재미없는 것 같은 느낌.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양시장 모두 양봉이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살짝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요 눌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눌림목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월 중순부터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전혀 못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조선도 올랐죠. 원전도 올랐죠. 신재생도 올랐죠.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위 그런 섹터들은 전부 다 선순환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엔터도 올라왔고요. 화장품도 올라왔고요. 올라왔었던 섹터가 정말 많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담을 느꼈었던 부분들은
대장 섹터들이 못 올라왔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좀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체감상으로는 우리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올라올 만한 섹터들은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뭐 방산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오늘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동안 강했었던 주도주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뭐 형님 섹터라고 말할 수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인가. 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도주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주도주가 만약에 100이고 네.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제약 바이오가 0이었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씩 옮겨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당장에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대되는 수익률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어떻게 보면 여유가 더 커요. 2차 전지는 좀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쪽은 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도 섹터라든지 가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좀 한 발 늦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갑자기 추격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선순환의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본다면 반도체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멈춘다라는 것. 네네. 반대로 환율이 반등을 준다라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선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도 맞고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 자체가 반대로 움직여서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환차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전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지수 랠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투자자분들께서 어제 너무 올랐는데 그리고 지수가 이제 조금은 조정받을 때가 됐는데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또 금쪽이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롭틱스, 현대힘스, 퓨런티어부터 LS 에코에너지 오늘 좀 급락 나오죠. 한화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도 해보겠지만 어제 강했던 유리기판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피롭틱스가 사실 유리기판 대장주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장의 역할을 톡톡히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유리기판 섹터 자체가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막 시원하게 올라주더니 네. 오늘도 3% 상승하네요. 네, 지금 피롭틱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리기판 쪽에 대한 대장주죠. 네. 좀 밀리는 모양새가 한동안 연출되기도 했었거든요. 뭐 태성이라든지 YCKM 같은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네. 피롭틱스가 이제 정말 금쪽이가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피롭틱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 방송에서 제가 4월 8일 날 네. 탑픽 금쪽이로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8일 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소개드렸던 명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지만 결국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도체, 그러니까 관심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는 없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피롭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당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 정도가 올라왔어요. 27,850원대였어요 그때. 예, 4월 8일이. 그래서 지금 뭐 와우. 8,000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꽤나 네.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게 올라오느냐 마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테마성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랑 다른 거거든요. 반도체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섹터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봤을 때 선호하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은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반대로 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조선과 방산과 원전이 강하죠. 만약에 반도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군들이 이렇게 강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의 싸움인데 이제부터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필옵틱스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도가 유지가 될 것이다. 물론 과거처럼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매력적이란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제 필옵틱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028년도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네.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필옵틱스가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4종에서 5종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유리기판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2028년도에 상용화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3년이나 남았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대장주는 SKC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옵틱스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매력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유리기판 쪽에 대한 매출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잡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기판 장비나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YC캠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소재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넘버라고 표현을 하는 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순서 자체는 필옵틱스가 가장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리기판 쪽에 대한 우리 기대감 2028년도에 뭐 상용화가 될 것이고 뭐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실적까지 가장 먼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전 필옵틱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OLED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기술력, 그러니까 유리기판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 가만 보시면 대부분 다 OLED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기업도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정말요? OLED 시각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 디스플레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리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유리기판 쪽에 대한 기술력이 파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OLED 쪽에 대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장비 쪽에 대한 사업 영역 자체의 확장성이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유리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충분히 더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쪽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뭐 유리기판 쪽에 대한 이야기들, 모멘텀들을 만들어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HBM이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반도체 내에서도 소테마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가장 먼저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딱 우리 코너랑 걸맞는 종목인 것 같아요. 딱 금쪽이. 지금 이게 5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25,000원이면 이게 반토막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게 대체거래소 가격까지 표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대체거래소의 가격대를 빼고 53,000원대에서 어디까지 밀렸냐면 58,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래도 거의 반토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쪽이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이제 거래를 동반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여기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필옵틱스는 반드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별을 호감도를 3개를 준비를 했는데 4개로 좀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호감도 3개로 준비를 했지만 4개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승 여력은 20%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개를 주셨던 이유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탑픽으로 가져와 주셨지만 가격이 8,000원 뛰었잖아요. 가격이 네. 달라졌으니까 한 3개 줄까 했다가 다시 한번 모멘텀 확인해보니 네. 안 되겠다고 하나 다시 땅 박아주신 것 같습니다. 별 4개의 상승 여력 20%, 피롭틱스, 유리기판 관련주로 받아봤고요. 반도체 관심 많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담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현대임스 살펴볼게요. 반도체가 가면 조선이나 방산 쪽에서는 눌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임스가 약간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거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현대힘스만한 금쪽이가 없을 것 같아요.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힘스가 어제 52주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 입장에선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너무 고점대에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비중을 많이 늘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현대힘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우리나라 형님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의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반등을 볼 수가 있는데 2차 전지를 잠깐 덜어내고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전 조선주들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전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힘스가요? 현대힘스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부 챙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예 조선 쪽에 대한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눌림이 나올 땐 매수라고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조선 쪽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뭐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거의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라도 따라 붙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저는 많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 따라 붙으면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조선주, 현대힘스 같은 경우 현대힘스는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힘스는 굳이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빅4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형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매수하기 좋아요. 좋은데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면 내가 저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고점에서 매수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비중이 뭐 5%밖에 안 돼, 2%밖에 안 되라고 한다면 뭐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매수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이 왜 매력적인지는 뭐 잘 알고들 계실 텐데 어쨌든 미국에서 중국 쪽을 겨냥해 주고 있죠. 근데 가만 이거 이제 또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게 들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면 듣기 싫으실 수 있는데 요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네.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주고 견제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도 규제하고 견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이 왜 못 오를까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조선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 국가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다가 발주를 넣어놨었던 물량들을 취소하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저는 증명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때려주는 게 좋은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37% 정도가 돼요. BYD가 15% 내외거든요. 2배네요, 거의.
그렇죠. 근데 CATL 같은 경우도 중국이고요. BYD 같은 경우도 중국인데 네. 2위 업체인 BYD가 15%에서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15%에서 16% 정도 됩니다. 진짜 조그만해. 3사인데요? 네, 전부 다 더한 게.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할 때 중국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도 있어요. 중국의 워낙 캐파가 크니까. 근데 냉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유럽의 국가들, 지금 미국이 갑자기 2차 전지로 왔는데 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유럽 쪽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성을 따라주길 원했었거든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조선으로 넘어온다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기술이 된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곡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박을 만들 때 이제 뭐 레고 같이 표현을 한다면 레고를 네, 예를 들어서 쌓아서. 쌓아서 혹은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 것을 합치는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합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또 이제 연료 탱크 쪽에 대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료 탱크 쪽에 대한 사업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중국에서도 이 친환경 선박 쪽에 대해서 건조를 했는데 한번 바다에서 멈춰선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친환경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엔진사들로 많이 붙어졌고 뭐 STX 엔진이라든지 한화 엔진 그리고 최근에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엔진 쪽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현대힘스가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보유하고 계시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앞서서도 필옵틱스를 별 4개를 드렸는데 저도 이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씀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반도체가 더 좋습니다. 조선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딱딱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조선이 좋은데 오늘부터 한 달 지나면 지금부터 필옵틱스가 30% 올라가고 현대힘스는 10%밖에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 말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전 일단 조선과 반도체가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현대힘스도 별 4개를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좋고 상승여력이 2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신고가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28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맞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엔비디아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후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현대힘스 눌릴 겁니다. 눌리니까. 근데 그때는 매수 기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어서 한 발짝 건너뛰어서 LS 에코에너지를 받아볼까 하는데 오늘 7% 급락이 나와서요. LS 마린솔루션 쪽에 어제 유증 이슈가 나왔는데 그 부분의 여파 때문인지 오늘 LS 그룹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안합니다. 매수의 기회라고 봐야 할지 궁금하신 투자자분들께서 많으실 것 같아서 LS 에코에너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LS 에코에너지는 저는 지금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네, 지금 말고요. 종가 종가로.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아래 꼬리가 달려주면 매수하기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종가가 저가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내일 매매해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사실 차트상 모양새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직전 저점까지도 쭉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눈대중으로 보면 직전 저점까지 별로 가격의 격차가 많이 안 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의 낙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종가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려줘야 돼요. 제가 이걸 이제 어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땐 전 그래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현재 이렇게 7% 정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분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급상 이렇게 7% 밀린다라는 것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나 사업 분야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성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좀 쫓아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베트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베트남 쪽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히토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메리트를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밀려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호감도가 별 4개고요. 그리고 상승 여력도 20%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수급적인 면을 봤을 네, 땐. 오늘 흐름이 저는 썩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그래서 종가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는다면 저는 당장 매수는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오늘 만약에 아랫꼬리가 달려서 종가 기준으로 뭐 33,000원 이상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하지만요, 또 대표님, 이 금쪽이주라는 특성상 보통은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오늘의 7% 낙폭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는 비중 축소를 권해드릴까요? 네, 일단 오늘 종가까지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종가 부분은 좀 덜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 드리는데 반도체 가면 저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금이 시장에 풍부하지가 않거든요. 전선 쪽도요. 그렇죠. 전선 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는 거의 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업종이 순환매가 나왔어요. 지금 증권, 은행, 건설, 엔터, 뭐 콘텐츠, 화장품 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굳이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는 못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간다라고 한다면 올라온 쪽에서는 자금이 나와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인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돌아서면서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가 어느 정도 생겨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수익이 났었던 쪽에서는 자금을 덜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들도 자금이 제한적이니까 수익이 났었던 데서 차익 실현을 하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저 이 기업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제가 좋게 보는 기업인데 그건 그거고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5% 정도 가지고 계시면 괜찮아요. 근데 뭐 10% 20%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꼭 이렇게 LS그룹이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비중이 크다라고 한다면 종가상에 한 33,000원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못 지켜줄 경우에 살짝은 비중을 줄여내 가는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비중 줄이고 나면 그러면 이 낙폭 어디서 만회하면 될까? 탑픽 금쪽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HVM 가져와 주셨어요. 네, 제가 인텔리안테크랑 HVM이랑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HVM이 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쪽이 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순환매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네. 보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후방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주 쪽으로 자금이 한번 쭉 몰렸는데 어쨌든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실제로 HVM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에다가 소재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타쉽에 대한 그런 뭐 시험 개발, 발사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HVM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방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드리면서 HVM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올해죠.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자 전환 이런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저 턴어라운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턴어라운드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발 테마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주항공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3만 원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23,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HVM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테마성 훈풍 한번 기대해보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실적적으로도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기대해볼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사실 HVM 말고도 AP위성도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다른 우주항공 섹터도 있잖아요. 이 섹터 자체가 한 번에 도는 거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도 같이 보는 거 유효할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 쪽에 자금이 들어왔을 때 가장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기업이 섹트랙아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HVM보다는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살짝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인텔리안테크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안테나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네. 육상 쪽에 대한 안테나, 해상 쪽에 대한 안테나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 X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죠. 근데 스페이스 X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유럽 쪽에서는 원웹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쪽에 대한 물량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부분이라서 작년에는 좀 물량 자체가 감소를 했다가 올해는 다시 한번 수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텔리안테크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HVM, 근데 HVM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모멘텀이 스페이스 X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스페이스 X와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전 우리나라에서는 HVM과 다른 기업을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VM 오늘의 탑픽 금쪽에는 스페이스 X에 따른 모멘텀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유럽 쪽의 훈풍은 인텔리안테크가, 미국발 훈풍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크게 받아갈 수 있다라고 관련주들까지 묶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11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시장. 오늘의 시장 상황 점검해 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한 템포 쉬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 이었었죠. 전일은 국내 증시의 강한 상승이 돋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유럽연합의 50%의 관세 발효라는 그 우려 속에 시장이 출발이 됐습니다만 장중에 6월 1일자로 시행이 아니라 7월 9일자로 미뤄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을 확인을 했었고 그래도 다행히도 완화된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불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쌍끌이 순매수가 돋보였었지만 오늘은 우리 시장이 쉬어가고 있죠. 시장의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원체 이벤트가 많은 주이기도 하죠. FOMC 의사록 회의도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PC 물가지수 그 데이터도 나오게 되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현재 구간의 분위기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2633포인트, 코스닥은 724포인트. 오늘 지속적인 약세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오늘의 수급 확인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로 개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1,360원 선에서 개장이 됐다는 점,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어냈는데요. 환율의 움직임,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시장의 하방 압력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33억 원, 기관이 56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460억 원, 90억 원, 선물시장에서도 사흘 만에 다시금 돌아섰습니다. 131억 원 그리고 720억 원의 매물이 출회되는 구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두 형님들이 다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반등을 보여줬었죠. 삼성전자는 우려와 기대 사이에서 움직이나 봅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한번 애플과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을 만한 입슈를 내놨습니다. 6월 말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스마트폰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 우려를 가져가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 역시나 파운드리는 참 힘들었습니다만 모바일 사업부가 갤럭시 25가 잘 팔리면서 실적을 견인을 해줬었는데요. 만약에 진짜 이번에 관세가 발효가 된다면 9월에 나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줄 수밖에 없겠죠. 관세가 발효가 됐을 때 스마트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리기판에 좀 더 포커스 온을 해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 인터포저를 사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모처럼 필옵틱스, SKC, YC캠, 캠트로닉스 동반적으로 손잡고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혼조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보합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에 나오게 됩니다. 이 실적 발표가 되는 그날 젠슨 왕의 입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HBM이 달려줄 수 있는 재료가 탄생한다면 엔비디아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로 연결되는 이 고리들은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인적 분할 이슈를 안고 달려줬었죠. 하지만 이내 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삼성물산이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단은 대체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봐야 될까요? 인플레 감축법 세액공제 조기 폐지라는 우려를 딛고 어제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습니다. 셀 3사 모두 다 올랐었지만 오늘은 이내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구간이고요. 시장 안의 특징 섹터 방산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방산주 특징 sek터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손잡고 올라가는 구간이죠. HD, 한국조선해양도 현재 0.7%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오션과 대한항공, 현대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어제 최고가 갈아치운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올라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보실까요? 조선주와 함께요. 오늘 조선주 또 한 번 내달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진짜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벙커링선 발주 절반을 K조선사가 싹쓸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소 규제에 발맞춰서 지금 친환경선 수요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 연료를 조달해주는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벙커링선의 발주를 한국조선사가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기대감 플러스 MRO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뎠고요. 앞으로 조선사들 계속해서 MRO 쪽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또 조선주도 힘을 받아가죠. HD현대미포가 0.6%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카본 0.7%, 일부 기자재 쪽과 조선 3사들 오늘 혼조세는 뚜렷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HD현대마린엔진 현재 1% 약세, SK오션플랜트 2% 약세인 가운데 HD마린솔루션, 한국카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섹터 보실까요? 자, 오늘 세 번째 특징 섹터로는 전선주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AI에 대한 거품론이 있었지만 이를 불식시켜주는 투자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로 이어지는 이
흐름, 발맞춰서 전선주들의 랠리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전선주가 다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오늘 LS 마린 솔루션 쪽에서 오늘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거든요. LS 마린 솔루션 2,800억 원 유상증자 한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전선주가 일제히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적 케이블 포설선 건조를 위한 투자 비용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에 나섰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하고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바라봐야 될 포인트,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AI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컨콜에서 나오게 된다면 전력 쇼티지는 부각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유리기판, 어제장이었죠. 유리기판이 달려준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또 열 관리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현재 구간 6%의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장 직후에는 낙폭을 더 확대하면서 10%의 급락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구간은 18,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혼조세가 오늘 뚜렷한 상황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스코 2025가 금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참가하는 기업들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10% 이상의 급등이고요. 루닛은 쉬어갑니다만 유한양행,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스코 2025에서의 화두는 단연 ADC일 겁니다. ADC 키워드를 달고 있는 종목 분단들 챙겨봐야 되겠고요. 알테오젠 현재 33만 9천 원 선, 2.4%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HLB는 쉽니다. 0.5% 약보합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나란히 3%, 4%의 급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쉬어도 이 안에서 달려주는 섹터 중에 돋보였던 섹터는 비만 치료제일 텐데요. 어제도 펩트론이 강했습니다만 현재는 0.4% 수준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약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로봇주들의 흐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최근에 달렸다가 쉬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로봇주들의 점프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주들의 흐름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휴젤과 리가켄바이오, 클래시스 현재 구간 상승 보여주고 있고 파마리서치는 1% 가까운 약세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슈 플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도 3가지 키워드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오늘의 3가지 키워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유통업계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노 인터내셔널의 IPO 데뷔를 앞두고 신사업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BBQ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한 기업 제너시스 BBQ의 이야기 한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웅진에 대한 이야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3가지 키워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노 인터내셔널의 신사업 추진 현황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소노 인터내셔널 IPO 앞두고 이번 신사업 강화에 굉장히 열심히 심혈을 다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소노 인터내셔널은 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영권을 확보한 티웨이 항공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직항 노선과 호텔 패키지를 결합한 고부가 가치 상품 출시를 계획 중인데요. 이는 항공과 숙박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고객 경험을 차별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 수익성을 제고한다라는 게 결국은 IPO 준비를 위한 건지 소노 인터내셔널의 지난해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9,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소폭 상승했으나 영업이익은 2,081억 원으로 7.4%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유지했지만 수익성이 악화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꼽히는데요. 하나는 숙박 판매 대행 플랫폼과 여행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8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3% 늘어난 점, 또 하나는 호텔과 리조트 등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1,009억 원으로 14.3% 증가한 점이 수익성에 부담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익성은 살짝 아쉬웠다라고 하지만 이번 상장에는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소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준인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 자본이 300억 원 이상, 별도 기준 매출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 매출 700억 원 이상, 자기 자본 이익률 3% 이상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수익성 개선과 신사업 성공 여부가 앞으로 기업 가치 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노 인터내셔널은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수익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데 최근 발빠르게 신사업 준비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신사업하면 정말 매력적일 때 IPO 시장 안에서 또 공모청약이나 여러 가지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텐데요. 신사업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소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호텔과 숙박업,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업이다 보니 이 두 개의 상품을 결합한 제품을 이제 좀 개발할 것이라고 소노 인터내셔널 측에서는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을 이제 손에 쥐게 된 만큼 국내외 소유한 호텔 및 리조트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내다봐서인데요. 실제 소노 인터내셔널은 소노휴, 소노문, 소노벨, 솔비치, 소노캄, 소노펠리체 등 국내 20개 호텔 리조트를 보유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담데자르 호텔을 1,671억 원에, 미국 하와이에 있는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을 1,377억 원에 인수하면서 주요 글로벌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요를 모두 잡기 위해 항공과 숙박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항공과 숙박업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티웨이 항공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업계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 업계 관계자와 이제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티웨이 항공이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직항 노선을 개설하는 등 유럽 노선 확대에 성공했고 대형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미주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점이 이제 큰 경쟁력이라고 보았고요. 특히 소노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국내 호텔 리조트와 항공 노선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골프, 항공, 숙박 혹은 항공, 숙박 등 다양한 결합 상품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고 아울러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고객 경험 강화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쟁력 관련해서 또 소노 인터내셔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반기 국내 리조트 관련해서도 오픈 예정인 리조트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솔비치 남해와 10월 리뉴얼 오픈 예정인 소노캄 경주를 중심으로 소노 인터내셔널이 마케팅과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리조트를 필두로 국내 숙박 사업의 질적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소노 인터내셔널 IPO를 준비하면서 어떤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요. 또 올해가 외국인 방한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물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IPO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향방까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전해드리겠습니다. BBQ 치킨으로 유명한 제너시스 BBQ가 모기업 제너시스의 재무 전략과 또 사업 확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우선 제너시스 BBQ가 최근 3년간 모기업을 대상으로 상당한 배당을 또 시행했다고요?
맞습니다. 제너시스 BBQ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526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모기업 제너시스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제너시스 BBQ가 기록한 누적 당기순이익 규모인 1,678억 원과 맞먹는 규모로 배당을 통해 내부 자본 재조정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누적 당기 순이익 규모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규모의 배당금을 모기업한테 지금 지급을 한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지도 궁금합니다. 이 제너시스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이제 좀 재무지표를 개선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제너시스는 수취한 배당금을 별도 재무제표상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이익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2년 109억 원 수준이던 이익잉여금은 2024년 1,13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 비율은 2022년 212.9%에서 2024년 88%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유동 비율도 165%에서 268%로 상승해 단기 지급 여력이 크게 개선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익잉여금은 대폭 확대됐고 부채 비율은 오히려 크게 낮아진 상황,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배당 확대 결국은 그룹 경영 전략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제너시스 그룹은 공격적 인수 합병과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종합 외식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위메프 인수전에 뛰어드는 등 유통, 외식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푸드 서비스 전문 기업 파티센터를 인수했고 일본 선술집 와타미, 반려동물 카페 피터팻 등 이종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킨 프랜차이즈 중심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는 경쟁사인 교촌 F&B와 BHC의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 움직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제너시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해 사업 다각화 및 유동성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 확대를 통해 모기업의 재무 지표를 개선하고 투자 여력을 강화하는 재무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면 제너시스 BBQ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번 배당 확대 배경에 대해서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제너시스는 실제로 장기간 동안 좀 배당을 해오지 않다가 최근 이제 3년 들어 배당을 실시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너시스 BBQ 관계자는 장기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최근에 배당을 개시한 것은 모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며 기존에도 재무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으나 향후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신규 투자에 대비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배당을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래 M&A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진출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촌이 또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BBQ가 해외에서는 실제로 인기가 있는 편인가요? 맞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이제 미국에서 좀 핵심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너시스 그룹은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필리핀, 일본 등 57개국에서 약 700여 개의 BBQ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BQ 관계자분께 말을 들어보니 굉장히 인기를 이제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K 콘텐츠를 통해 치맥이 인기를 끌면서 이 한국의 치킨 문화가 좀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50개 주 전역에 총 1,000개 가맹점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현지화 전략과 공격적인 점포 확장으로 입지를 좀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나름대로 해외 진출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BBQ 관련해서까지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웅진 쪽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웅진이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앞두고 사전 통합 작업, 즉 PMI를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웅진의 이 소식 관련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 사회가 좀 심화하고 있고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다 보니 웅진이 상도 사업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드라이프 인수전에 이제 뛰어든 건데요. 웅진이 사실상 이제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목전에 앞두고 PMI, 즉 인수 후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고 양사의 주요 실무진이 실제로 만나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합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웅진 측 실무진이 프리드라이프 주요 부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업무 현황과 조직 구조 파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찌 보면 고령화 사회 속에서 그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웅진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프리드라이프를 웅진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인수를 하면 소위 이제 사업을 이제 크게 합치게 되는 거 아니냐, 프리드라이프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요. 웅진 같은 경우는 프리드라이프가 기존 경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영업력을 좀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웅진이 보유한 교육, 레저, 뷰티, 헬스 등 다양한 계열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접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수익성 개선을 도모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수익성 개선을 말씀 주셔서요. 결국은 인수할 때 인수 자금이 충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물음표가 붙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원 조달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네, 실제로 이제 웅진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다고 밝혔을 때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제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1위 기업인데 몸값이 그래도 상당한데 웅진이 인수할 여력이 있나라는 이제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웅진은 이 인수자금 조달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지난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WJ라이프 홀딩스에 1,000억 원을 출자하며 인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갖고 있는 골프장 렉스필드 CC와 웅진 플레이 도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을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렉스필드 CC의 부동산 가치는 약 3천억 원대로 평가받아 충분한 담보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웅진 플레이 도시도 엔데믹 이후 빠르게 실적을 개선하여 현재는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유통업계에서 영업이익률 3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단순히 인수 금액뿐 아니라요. 또 인수 금융 쪽의 규모도 상당하다고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프리드라이프 총 인수 금액 같은 경우는 8천억 원을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8,829억 원인데요. 이 중 약 5천억 원을 인수 금융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은행과 DB증권이 대표 주관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IB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오버부킹이 나타나기까지 했고 거래 종결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웅진은 최근 자금 보충 약정을 계기로 제기된 소액주주 소송이 모두 취하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프리드라이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이 사실상 모두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웅진 측에서는 부담을 좀 많이 줄고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과정 관련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보도국 김수연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머니체크, 오늘은 유경훈 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오전장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꽤나 잠잠하고 조용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오늘 수익 내신 분들은 재밌고 수익 못 내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만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 쉬는 게 제일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이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 온 관심이 이제 대선 후보의 정책이나 그런 데 관심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또 TV 토론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미국발 소식들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 하나 안 하나 여기에 더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아요. 또는 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쉬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조용한 거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볼만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의 이제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이 많이 좀 줄었어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점심이잖아요. 점심인데 어제 우리 코스피 거래대금이 8조 원대 초반이었었는데 오늘은 지금 시장이 거의 절반 정도 왔는데 그거보다도 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어제 기준으로 우리 코스닥 역시도 5조 원대 우리 연초에 2월달 기준으로 코스닥 거래대금이 막 10조 원 가까이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반토막 났으니까 시장에 되게 거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거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의 기존에 주도하는 종목들, 뭐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들어가기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우리 대선 테마주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결국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고 방산 조선이나 뭐 K뷰티, 엔터 또는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좋거든요. 계속 좋은 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은 뭐 여전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어떤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시장도 조금 정체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해외 리포트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전부 다 해소가 되고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되게 재미없고 좀 정체되고 좀 빠진다고 느끼시는 거는 저는 약간 좀 역발상으로 지금 저점일 때 사 놓으셔야 대선 끝나고 나서 시장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다음 주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저는 평소 눈여겨보셨던 종목을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정리해봤습니다. 오히려 기회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용한 오늘장에서 오후장 대비는 어떻게 볼까요? 사실 좋은 종목들은 제가 이따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이나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을 저는 계속해서 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쉬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전쟁터가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죠? 교황도 트럼프 대통령도 중재했지만 결국 안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러시아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강한 공세를 또 퍼부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쪽은 또 어떻습니까? 포로 교환은 됐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러시아군이 몇 년 안에 나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최근에 2029년도까지 완전한 그 무장 태세를 갖추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독일의 그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막 신고가 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분기 때 좋았던 업종들 있잖아요. 2분기도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새로운 업종이 안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조선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K뷰티를 많이 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APR도 잘 가던데. 그래서 K뷰티 같은 수출주들, 뭐 추가적으로 엔터 같은 것도 더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반도체는 개선되고 있지만 좀 약간 의문이 많이 있고, 로봇이나 또 뭐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 관세, 7월 달에 관세가 해결되지 않아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산 조선 또는 K뷰티 이쪽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완전 저점에서 들어갈 만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잠시 후 투자 포인트 시간에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펀더멘털인가 봅니다. 실적과 수출주 바라보자, 방산 조선, 그리고 화장품과 엔터주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의 우리 유경훈 마스터의 탑픽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실적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HL 만도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네, HL만도가 사실 예전에 한번 드렸다가 수익도 좀 났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한 2달, 한 4월, 5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가 역시 관세예요. 관세만 없었다면 아마 지금 주가는 뭐 5만 원, 6만 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만도가 좀 나빴던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관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동차 업종, 이 만도가 자동차 부품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전반적인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순수한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 세계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일 전 세계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게 테슬라랑 또 중국의 BYD 아니겠습니까? 둘 다 좀 감소세로 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의 시대로 여러분들이 또 시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전기차나 자동차 업종이 안 좋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자율주행의 시대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인데 자동차 업계 관련주들이 좀 빠지면서 괜히 동반하라 그랬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HL 만도가 되겠고요. HL 만도는 HL 클레모브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이랑 같이 손을 잡고 자율주행 협력을 하고 있고요. 올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율주행 R&D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좀 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못한 게 되게 아쉬워요. 왜냐면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나오고 로보택시가 이제 굴러간단 말이에요. 이 다음 달에 이제 10대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이제 수십만 대까지 늘어난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자율주행 진짜 필요하고 이거 지금 정책적인 개선 빨리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골든타임을 약간 놓친 게 좀 아쉽긴 한데 6월 달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 되겠지만 자율주행에 대해서 막 부랴부랴 막 법 개정하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다음 달 대선 빨리 끝나고 그 자율주행 시대, 테슬라 로보택시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딱 마침 주가도 연중 최저치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HL 만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적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재무 상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HL 만도를 들었을 때도 실적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웠던 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항상 실적은 이제 전년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작년 1분기가 아쉽게도 역대급 실적이 나온 1분기다 보니까 작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실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는 전년 대비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기저효과라 그러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좋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HL 만도에 대해서 저는 실적 굉장히 올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제가 연초에 드렸던 전략은 똑같아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가능성이 높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관세 때문에 힘들다는데 어디 실적이 나오느냐, 그 부분 바로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이제 캐즘 현상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이랑 인도 시장을 공략을 해서 작년에 실적 매출이 많이 좋아졌고요. 최근에 리포트를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매출 성장성으로 북미 리스크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관세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중국 시장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증권가에서 보는 목표가도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 보니까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7만 원이었다가 조금 낮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평균치로 증권가의 목표가를 내봤을 때 한 5만 원 선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3만 3천 원인데 5만 원이면 한 50%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50%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 때 이럴 때 편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배당은 조금 아쉽긴 해요. 배당은 좀 많이 주면 더 좋을 텐데 배당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익으로 배당보다 더 높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에서 가장 저평가주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은요. 지금 여기 이제 주봉 차트거든요.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이 딱 보이죠? 이렇게 저평가 구간. 예전에도 이렇게 바닥을 떨어졌을 때 대략 한 가격으로는 뭐 3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섰을 경우는 항상 뭐 적중하는 구간입니다. 이번에도 3만 원, 3만 5천 원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라서 잘 편입해 두시면 제 생각에는 한 달 안에 반응 크게 나올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지금 잘 모아두셔서 증권가에서 보는 5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목표까지 제시를 드릴까 했다가 그냥 연초에 드렸던 대로 5만 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고요.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담으시면 되는데 이번 주가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3만 500원 말씀드리니까 3만 원 깨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3만 500원을 손절가로 제시드리고 목표가 5만 원 제시드릴 테니 저점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다음 달 테슬라 로보택시 나오면 반드시 주목받을 만한 기업으로 첫 번째 HL 만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픽으로는 HL 만도 받았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리고 중국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은 풀무원 주셨는데요. 작년 12월에 머니마스터 3부에서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큰 수익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추천드리고 나서 100%는 좀 못 갔던 걸로 기억납니다. 80% 정도 올렸었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되면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풀무원에 대해서 제가 좋게 보는 시각은 예전이랑 똑같아요. 재료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게 이제 뭐였었냐면은 김, 바로 이제 김인데 지금 우리나라 김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올해 아마 여러분들이 12월 달이나 내년 1월 달에 분명히 이 뉴스 보시게 될 겁니다. 2025년도 김 수출량이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보시게 될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김 양식을 우리가 바다에서 합니다. 바다에서 하게 되는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다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 폐사하는 경우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육지에서 김을 양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곳입니다. 대상이랑 풀무원이 이 해수부 김 육상양식 R&D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김을 육지에서 키우게 될 것인데 육지에서 키울 경우 더 그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풀무원이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미국에서 공장, 미국 동부 쪽에 공장이 있는데 생산 공장 증설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다가오는 3분기부터 1분기에 노후 시설들을 다 지금 뜯어 고쳐가지고 2분기 지나고 이제 3분기부터 오픈을 하게 될 텐데 3분기 때 신공장이 가동이 되면은 50% 정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산이기 때문에 관세 피할 수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가공해서 바로 출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잘 팔리고 있는 K푸드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종목으로 풀무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올해 2월 달에 거의 19,000원대 있던 주식이 지금 12,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왜 그랬냐면은 일단 차익 실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못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이미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충분히 빠졌다고 보여지고 지금부터는 제 차트를 분석을 한번 드려볼 텐데 제가 사용하는 차트로 분석을 해보면은 항상 침체 구간, 저는 바닥 침체 구간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매물대 두 가지를 보거든요.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현재 12,000원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침체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그때 왜 드렸었냐면 제 차트를 봤을 때 이 장기간의 침체 구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로 접어들게 되면서 바닥 끝났네 해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10,000원, 11,000원짜리가 19,000원 같단 말이에요. 진짜 수익 끝까지 보신 분들은 8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가 다시 이제 중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침체 구간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풀무원이라는 종목은 당장 내일 수익을 내셔야 되는 분은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1분기 지나고 이제 2분기잖아요. 2분기 때 잘 모아두셨다가 3분기 때 터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아예 주가 올라가지도 않은 지금 바닥에서. 그래서
저는 3분기 호재 그리고 주가 떨어졌을 때 요걸 기회를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주주가 물량을 좀 밀렸어요. 대주주가 현재 지금 보유 지분이 60%가 넘어가는데 좀 더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대주주가 봤을 때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적정 매수 구간은 대략 13,000원에서 12,000원 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시간은 필요합니다. 약간 머무는 시간은 필요한데 그 구간을 여러분이 잘 노리셨다가 올라갈 때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리포트를 좀 살펴보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무려 목표가를 2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대비 얼마나 간다는 거예요? 21,000원이면 한 60%, 70% 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장기 전망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막 관심 갖고 그런 것들보다도 지금 여러분들 뭐 당장 사실 만한 여력이 없으시다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으로 K푸드 중에 낙폭거래죠. 펄번 가져와 봤고요. 자, 가격 전략은 목표가 저는 16,000원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 구간 대비 30% 정도는 본다는 거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1,500원 제시드리니까 꼭 지켜주시면 좋은 성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매수의 때가 왔다. 풀무원 받았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11,500원으로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탑픽으로는 사조산업 주셨는데요. 오늘의 포인트 잡아볼게요. 네, 사조산업이 너무 잘 갑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할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좋은 종목이라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고요. 사조산업도 제 기억에는 작년 겨울쯤에 11, 12월 달에 들여서 많이 올라간 걸로. 사실 제가 그때 드렸던 목표가가 4만 원 초반이었는데 이미 돌파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공략으로 가져오게 됐고요. 사조산업하면 우리 뭡니까? 수산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조류독감에 또 수혜주로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좋은 내용이 더 많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00%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강조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조산업이 이제 뭐 사조동아원이라든지 그런 자회사를 통해서 또 재분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라면 잘 나가잖아요. 불닭볶음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뭐 난리 났습니다. 그죠? 농심 이런 기업들이 올해 계속해서 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요. 늘리면서 밀가루가 수요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조산업 같은 이런 밀가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또 그런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삼양식품 올라가면서 같이 가는 기업으로 사조산업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산주이지만 라면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주가가 좀 잘 가는 이유는 약간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 하나가 또 뭐냐면 이 뭐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정치권 그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이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조산업이 또 저기 경기도 하남시에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밀고 건물을 짓게 되면 또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사조산업의 상승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요즘 미중 관세 계속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중국의 수산물을 대체할 것으로 또 사조산업에 대해서 수혜가 된다고 분석을 한 것도 있어서 현재 주가가 잘 가고 있지만 이 기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바닥에서 한 100%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목표가 가져왔고요. 목표가는 6만 원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59,000원으로 설정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44,000원 이렇게 드리니까 오늘은 좀 부담스럽죠.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밀릴 때 천천히 잡아두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급등입니다. 사조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는데요. 라면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 말씀 주셨죠.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서 또 사조산업도 수혜 볼 수 있다고도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59,000원으로 손절가는 44,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머니체크 인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경훈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머니마스터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확실히 오늘 장은 조용합니다. 어제 시장의 급등, 그 흐름을 뒤로 한 채 오늘은 거래 대금이 줄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오히려 일정이 많은 주간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과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들, 대비책들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 2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